안녕하십니까. 준비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준비들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과목들이 많다 보면은 이 과목 하다 보면 저 과목 빠지고 뭐 그러죠. 자, 그래가지고 준비는 충분히 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다시 기억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 다시 되찾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허생원은 오늘 밤 에릭 크랩톤 공연에 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을 얻었다. 단 이 티켓은 남에게 다시 팔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밥 딜런도 공연을 하며 이 공연은 허생원에게 차선의 대안이다. 밥 딜런 공연 티켓 가격이 $40이고 허생원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50까지 쓸 용의가 있다. 두 공연 중 어떤 것을 보더라도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하면 에릭 크랩톤 공연 관람의 기회비용은 $10이다. 그럼 에릭 크랩톤을 보려면 뭘 포기해야 돼? 밥 딜런 포기해야 되죠. 밥 딜런 포기하면 $40 내고 $50의 편익을 얻으니까 얼마? $10의 순편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에릭 크랩톤 보면 얼마 포기해야 돼? $10의 순편익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네요. 자, 2번. 생산 가능 곡선 상의 모든 점은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이다. 볼 것도 없이 X. 생산 가능 곡선 상의 모든 점은 기술적인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입니다. 그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X하고 YZ가 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 어떤 점? 생산 가능 곡선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하고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이 점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바꿔가지고, 자, 등량 곡선상의 모든 점은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것도 X. 등량 곡선은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인 거죠. 등량 곡선은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 그럼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 어떤 점인가? 자, 등비용선이 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등비용선이 여기가 주어져 있을 때, 자, 등량 곡선하고 등비용선이 접하는 점, 그쵸? 등량 곡선하고 등비용선이 접하는 점. 이 점이 뭐예요? Q0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을 생산하는 점,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등량 곡선상의 모든 점은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이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점은 등량 곡선하고 등비용선이 접하는 점이에요. 세 번째, 주어진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되어 있더라도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에 X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를 YZ 생산에 투입한다 그러면 어때?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겠죠. X의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를 YZ 생산에 투입한다. 그러니까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모든 요소가 다 고용되더라도 생산 가능 곡선상에 있지 않을 수 있다. 4번. YZ 생산에 있어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YZ 생산에 있어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커지게 된다.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자, 노동자 있죠. 노동자 한 명을 자, 기술 진보 없을 때 X의 생산에 투입하면, 기술 진보 없을 때 X의 생산에 투입하면 1개 생산할 수 있고 YZ 생산에 투입하면 2개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럼 이 경우에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YZ 몇 개? YZ 2개야. X 1개 만들려면 YZ 2개 비용이야 돼.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고? YZ 생산에 있어 기술 진보가 발생했어. 그럼 이제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 한 명을 X 생산에 투입하면 1개, YZ 생산에 투입하면 3개 만들 수 있다. 그럼 이제는 X 1개 만들려면 YZ 몇 개 포기해야 돼? 3개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YZ 생산에 있어 기술 진보가 있으면 X 생산의 기회비용은 커지게 된다. YZ 생산의 기회비용은 작아지겠죠. 자, 6번. 어떤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크면 가격과 총 판매 수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나요? 총 판매 수입이 뭐죠? 총 판매 수입이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에요. 자,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요. 가격이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가격이 어떤 재화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과 총 판매 수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가격이 1% 상승했어. 가격이 1% 상승하면 판매량은 어떻게 돼? 판매량은 1%보다 더 크게 줄어들겠죠. 판매량은 5% 줄어든다. 그렇다면 총 판매 수입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총 판매 수입 감소하겠네. 그쵸? 총 판매 수입 감소할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클 때는 가격이 1% 오르면 판매량이 왕창 줄어. 총 판매 수입 줄겠죠. 그러니까 가격과 총 판매 수입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네요. 그럼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으면 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으면 이제는 마찬가지로 총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일 텐데 이때는 가격이 10% 올랐어. 가격 10% 오르면 판매량은 약간만 줄어. 2%만 줄어요. 총 판매 수입 증가요? 감소요? 총 판매 수입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다 그러면 가격과 총 판매 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자, 7번. 보람이는 소득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하자 증가된 소득을 전부 화장품 구입에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보람에게서 화장품은 사치제이다. 우리 소득 소비 곡선 있죠. 소득 소비 곡선의 형태는 어디에 달려 있나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달려 있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언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1일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 1일 때 소득 소비 곡선은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죠. 자, 그럼 봅시다. x제하고 y제가 있는데, 자, x제하고 y제가 있는데, x제를 화장품이라고 합시다. x제를 화장품이라고 하자. 최초에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 자, 소비자 균형점, 어떤 점, 소비자 균형점, 이런 점이라고 해보자. 근데 소득이 증가했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증가하니까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이동했어. 그럼 만약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이라 그러면은 그때는 소득 소비 곡선 이렇게 되겠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이면 새로운 소비자 균형점 이런 점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증가된 소득 전부를 어디에? X에 화장품 구입에 지출했다. 증가된 소득 전부를 화장품 구입에 지출하면은 구입점이 2점에서 2점으로 간 거죠. 이때는 X의 구입량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잖아. 수요의 소득 탄력성 1보다 커자가 당연히 1보다 커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당연히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물품세를 부과할 때 후생 손실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크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잠깐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자,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설명하고 지나가자. 자,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자,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은 조세 수입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조세 수입은 감소하게 돼. 그쵸? 조세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또 한 가지, 물론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예요.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자, 지금 시험 한 열흘 아흘에 남았나요? 지금 필기하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가능하면 오늘 머리에 넣고 집에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 자,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머리 정리 다 하기로 할게요. 다른 과목들 공부도 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 감소한다. 또 한 가지,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조세 부과에 따른 후생 손실, 사중적 손실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사중적 손실은 커지게 된다. 그림 잠깐 봅시다. 자, 최초의 가격하고 거래량은 똑같다고 합시다. 자, 최초의 가격하고 거래량은 똑같다고 하자. 자, 뭐 이 점이라 그럴까? 자, 최초의 가격하고 거래량 똑같아요. 이 점. 자, 왼쪽 그림은 수요도 탄력적, 공급도 탄력적이야. 수요도 탄력적, 공급도 탄력적. 오른쪽 그림은 수요도 비탄력적, 공급도 비탄력적이라고 하자.
자, 이제 단위당 T1의 물품세가 뭐가 됐어? 단위당 T1의 물품세가 뭐가 됐어요? 자, 단위당 조세액이 여기에서 이만큼이라 그러자. 즉, 공급 곡선이 요렇게 이동한 거죠, 이렇게. 자, 단위당 T1의 물품세가 뭐가 됐어요? 그리지 맙시다, 이거. 자, 단위당 T1의 물품세가 뭐가 됐어? 자, 그러면은 이때 정보의 조세 수입은 단위당 조세액이 얼마?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직거리. 조세 부과 후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Q1이잖아, 그쵸? 정보의 조세 수입 얼마? 정보의 조세 수입 이만큼이 되겠네요. 자,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똑같이 단위당 T1 여기에서 이만큼 단위당 T1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T1이에요. 자, 조세 부과 후의 거래량 Q1 정보의 조세 수입 이만큼이 되겠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일 때 비교해보면 언제 정보의 조세 수입이 더 많아?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왜냐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면 정보의 조세 수입 작아진다. 그 이유가 뭔가? 정보의 조세 수입은 뭐죠? 정보의 조세 수입은 단위당 조세 곱하기 단위당 조세 곱하기 조세 부과 후의 거래량, 그쵸? 조세 부과 후의 거래량. 근데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 많이 줄어. 정보의 조세 수입이 작아지게 된다. 후생 손실의 크기는, 자, 이게 후생 손실의 크기죠. 삼각형의 면적. 자,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후생 손실 커져 작아요. 후생 손실 커진다. 그 이유가 뭐죠? 거래량이 많이 줄죠.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 왜곡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은 자, 단기하고 장기를 비교해보면 탄력성은 단기에 더 커요? 장기에 더 커요? 모든 탄력성은 측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거잖아. 장기가 되면 수요도 탄력적, 공급도 탄력적이 돼. 후생 손실 커져 작아져. 후생 손실 커질 거다. 아시겠죠? 한꺼번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12번 조세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란 세금 부담 능력이 다르면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보통 경제학 책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조세가 공평하냐? 어떤 조세가 더 공평하냐? 그 공평성을 보는 관점이 있죠. 공평성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편익원칙이라는 게 있고, 자, 편익원칙이라는 게 있고, 능력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조세가 공평하냐? 공평성을 보는 관점은, 자, 공평성을 보는 관점은 편익원칙이라는 게 있고, 능력원칙이 있는데, 편익원칙은 정부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이 큰 놈이 세금 많이 내는 게 공평하다라고 보는 게 편익원칙이야.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이 큰 놈이 세금 많이 내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게 편익원칙. 능력원칙은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건데 능력원칙에서는 공평성을 크게 둘로 나눠. 수평적 공평성하고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눕니다. 수평적 공평성하고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누는데 수평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똑같은 놈은 세금도 똑같이 내야 된다. 수직적 공평성은 능력이 큰 놈일수록 세금 더 많이 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건 한번 봐두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문제 다시 보면 조세 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란 세금 부담 능력이 다르면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수평적 공평성이 아니고 수직적 공평성이에요.